지난 시간,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역사의 곳곳에서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한 보석. 이를 소유하고픈 인간의 욕망은 세상을 흔들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본능은 연금술을 거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신보석을 탄생시켰습니다. 현대의 보석은 생활 트렌드 전반을 지배하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우리 삶을 변화시킨 보석의 끝없는 질주. 그 두 번째 이야기. 새로운 가치를 잇고 생활 속으로 들어온 보석을 만나봅니다. 패션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패션을 완성시켰다는 점이죠.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아이템이 된 보석. 현대의 보석은 쓰이는 분야도 다양합니다. 경도가 높은 사파이어는 시계나 스마트폰 액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루비는 레이저의 핵심 부품이기도 하죠. 예상외로 우리 일상 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보석. 과거에는 한정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물건이 이렇게 대중화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가짜를 진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는 연금술사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납을 금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도 이 연금술사들이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숯이라든지 이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비슷한 모양의 두 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진짜, 나머지 한쪽은 가짜입니다. 구분이 힘들 정도로 정말 정교하죠. 진짜보다 더 정교한 가짜는 19세기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공보석이죠. 인공보석은 크게 모조보석과 합성보석으로 나뉩니다. 모조보석은 이미테이션, 즉 모조품이죠. 겉보기엔 천연보석과 유사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연보석의 굴절률이나 물리화학적 특성을 찾아보긴 어렵죠. 반면 합성보석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천연보석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 성분과 특성이 동일합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화학자 베르누이가 루비의 합성에 성공한 이래 연구가 거듭되며 현재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터키석 등 다양한 합성 보석이 등장했습니다. 산업 발달과 함께 늘어난 보석의 수요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죠. 기술의 발전은 보석을 대중화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보석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시대적 상황상 사치가 금기시되던 시기, 보석을 장신구로 사용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조품이라면 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된 거가 모조 주얼리들이죠. 모조 주얼리인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 커스텀 주얼리, 모조 주얼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렇게 모조 주얼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바탕이 되었어요. 도금 기술이 그 세계 2차 대전 때쯤에 굉장히 발달이 되었는데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가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도 마치 진짜처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과 또 이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보급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 보석이 부와 명예의 상징이던 시절, 그녀는 보석의 가치가 패션성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인공 진주 등 모조 보석들을 의상과 매치해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꽤나 파격적인 행보.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옳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적 배경 덕에 샤넬의 커스텀 주얼리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모조 보석의 등장은 보석의 영역을 패션 주얼리로 넓혀놓았고 천연 보석에만 의존했던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인공 보석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거죠. 젊은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크리스털 역시 이에 해당하죠. 천연 수정이 아닌 유리 제품이지만 그 찬란함은 다이아몬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습니다. 값비싼 보석처럼 모시고 다닐 필요도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죠. 이것이 현대인들이 모조 보석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모조 보석의 등장으로는 이를 사용한 저가의 커스튬 주얼리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소위 액세서리라 불리는 그런 시장이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천연 보석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상력을 총동원한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었고 유행 제품을 조금 더 저가의 가격에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짜로 인해서 가짜가 너무 흔해져 버렸기 때문에 진짜가 오히려 그 하향 조절이 됐다라는 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짜가 너무 진짜 같기 때문에 굳이 진짜를 그 돈 주고 살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흔한 금속을 귀금속으로 만들기 위한 연금술의 역사.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은 뜻하지 않은 새로운 발명과 화학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연금술의 선물입니다. 전파를 이용해 물질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그 원리는 빛보다 큰 에너지로 우리 몸을 투과하는 방사선이죠. 이를 보석에 쪼이면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기 없는 색상도 최상급의 유색 보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로 방사선 처리 기법. 이 현상은 1904년 영국의 과학자 윌리엄 크룩스가 발견했습니다. 무색 다이아몬드에 라듐을 조사하자 귀한 청록색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온을 가하자 원래의 색으로 돌아왔죠. 이 현상을 바탕으로 보석의 색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매우 희박하게 존재하는 유색 다이아몬드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죠. 게다가 방사선 처리가 된 보석은 색이 고르게 분포해 천연 컬러의 보석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보석 사기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방사선 진주 사건입니다.
값싼 황색 진주를 방사선 처리해 비싼 은회색 진주로 속여 판매한 사건. 육안으론 구분조차 쉽지 않습니다. 단면을 잘라야지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합성 보석은 천연 보석과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같은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이 합성 보석을 통해서도 가격의 이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주얼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요즘에는 그 합성 보석임을 밝히지 않고 유통되는 합성 보석들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합성 보석을 성장시키는 기술도 더불어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또 감별해내기 위해서 또 감별 기술도 더불어 발전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이 천연 보석보다 더 진짜 같은 합성 보석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전문적인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에 들어와 새로운 가치로 무장하고 사용받는 신보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보석의 대중화와 함께 대두된 다양한 문제들. 이는 결국 보석 감정 기술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보석들 중 최고의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 그만큼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보석이죠. 진짜와 가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투과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보석 감정에는 자외선을 이용하죠. 테스트 기기에 다이아몬드를 올리면 자외선이 투과돼 합성 또는 방사선 처리 보석인지 감지합니다. 진짜 보석은 등급을 매겨 가치를 평가하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캐럿과 투명도, 컬러와 커팅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어들의 첫 알파벳을 따 포C라 부르죠. 캐럿이 클수록, 내부에 불순물이 없고 투명할수록, 무색에 가까운 색을 띨수록, 비율에 맞춰 얼마나 완벽하게 커팅됐는지에 따라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높게 측정됩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확인 결과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를 받았네요. 감정서가 발급된 다이아몬드는 고유한 시리얼 넘버를 부여받죠. 이것이 곧 신분증입니다.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때 유용한 지문처럼 국제적인 감정 등급에 따라 감정서를 발급받은 다이아몬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보석을 구입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보석 감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희귀하고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되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예로 이거는 좀 업계에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은 건데 그 옷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옷은 시간이 지나서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거나 재고가 남거나 하셨을 때 걸레로도 못 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석은 재산으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 때문에 보석이 됐던 뭐 그 파인 주얼리의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현금으로 그 바꾸실 수가 있잖아요. 현물화 시키실 수가 있잖아요. 한 단어로 하면은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증의 개념으로서 받아주시는 거다. 예. 우리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생활 속으로 스며든 현대 보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공 보석의 등장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고 보석의 가치가 변화하는 계기가 됐죠.
자, 그럼 이번엔 현대에 와서 인기를 얻고 있는 보석들과 최신 주얼리 트렌드를 살펴보러 가볼까요? 1월 가넷, 3월 아쿠아마린, 6월 진주, 12월 터키석 등 태어난 달을 상징하는 탄생석. 이는 각자의 개성이 넘쳐나는 시대에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떠오르며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탄생석을 착용하면 행운이 따른다는 속설도 한몫을 했죠. 멋쟁이라면 보석 레이어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보석이라도 착용 방법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개성이 중요시되며 보석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케팅에도 변화가 생겼죠. 보석이 갖고 있는 의미로 스토리텔링하는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요. 탕생석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 보석들을 감성적으로 터치하죠. 패션의 완성이 주얼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주얼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에 주얼리 마케팅 또한 믹스매치를 통해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보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표현하죠. 보석을 소비하던 연령층이 낮아지며 디자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려하던 디자인은 매일 착용할 수 있도록 심플해졌고 아예 꽃이나 하트처럼 개성을 살려 디자인하기도 하죠. 또 열쇠처럼 특정한 메시지를 상징화한 제품은 커플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소재 역시 금, 은, 플래티넘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보석은 무엇일까요? 요즘처럼 개성이 존중되는 다양한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절대 보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보석을 뽑으라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인 다이아몬드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지뿐만 아니라 목걸이나 귀걸이 역시 금속의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고 편안하게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많이 선호합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으로 치지만 이제 무조건 비싸고 희소한 보석만을 선호하던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보석은 개성이 묻어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기죠. 이렇게 유니크한 보석을 선호하며 그 디자인도 다양화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주얼리가 우리의 품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걸까요? 평범한 돌덩이라고요? 이건 보석의 원재료인 원석입니다. 다양한 원석들은 사람의 손에서 새롭게 빛을 찾습니다. 원석의 숨겨진 모습을 완벽하게 이끌어내는 커팅. 보석의 경도에 따라 커팅 방법이 달라지고 너무 얕거나 깊게 커팅이 되면 빛이 분산되고 뿌옇게 보이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노련한 세공사의 숙련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문제는 커팅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석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점. 커팅 기술이 개발되며 보석은 더욱 아름다워졌지만 그 과정에서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광채는 살리고 원석의 중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커팅 기술들이 개발됐죠. 그렇다면 커팅 후 떨어져 나간 보석들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부스러기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 그 부스러기는 국내 시장을 떠나면 예를 들어서 더 아주 적은 보석용으로 커팅하는 뭐 인도나 아니면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작은 원석까지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예를 들어 파우더 형태의 아주 미세한 것들은 산업용이나 아니면은 일부 조금 표현을 한다 그러면 화장품을 만드는데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원석 가공이라는 과정을 거쳐
천정부지로 가치가 올라가는 보석. 커팅은 이미 결정된 보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100% 수작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커팅 과정을 끝낸 보석들은 아름답게 디자인된 옷을 입습니다. 원석마다 가공이 가능한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똑같은 제품이 없죠. 원석에 맞춰 디자인과 세팅을 바꾸다 보면 제작 과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접목하고 있는 것이 3D 모델링. 이런 문제점들을 빠르게 해결해주죠.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인 3D 모델링은 주얼리가 완성된 모습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법이 편리하고 결과도 꽤나 정교해서 주얼리를 디자인할 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3D 프린터로 제품을 뽑아 틀에 넣고 쇳물을 부으면 반지 하나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보석의 아름다움과 소비자의 개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작 방법이죠. 오랜 세월 동안 생성된 귀한 화학물질, 그리고 현대판 연금술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가치로 재탄생한 보석. 지금부터는 보석으로 만든 놀라운 발명품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201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경연, 세상을 놀라게 한 보석이 등장했습니다. 평범한 장식 같지만 무려 200년 전 제작된 보석 로봇. 진주알과 루비, 에메랄드 등이 촘촘히 박혀있죠. 두바이 보석 박람회에 등장한 순금 드레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을 종이처럼 얇게 만드는 하이테크 기술로 제작된 드레스. 그 가격만 무려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중국에선 보석장이 유행입니다. 아버지의 유고를 보석 결정으로 만들어 장미를 치른 한 남성. 그 이유는 뭘까요? 他跟着我一起就可以去走南闯北了。说实话，以后的话，如果等我走的时候，我的小一辈的话，我希望我也做成这样的一种形式。 이 아름다운 보석이 유골로 만든 다이아몬드라면 믿어지십니까? 사람의 몸은 유기물이며 탄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결정됩니다. 그 밖에도 보석을 갈아 넣은 화장품, 보석으로 장식한 고가의 청바지, 그리고 순금 제작 마스크까지. 현대의 보석은 액세서리의 기능을 넘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보석 테크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산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예로부터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폐를 대신할 만큼 귀한 존재였습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순금 반지나 목걸이, 금두꺼비 등 다양한 세공 제품을 선물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엔 작은 금괴인 골드바를 선물하는 것이 인기입니다. 별도의 세공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상대적으로 공임이 낮으면서 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가 많이 강해졌고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금은 그 무한한 자원이 아니고 유한한 자원이고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놓고 자식대에 물려줘도 그 가치만큼의 어떤 그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다. 이런 그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몸에 지니면 애군을 없애주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었던 금.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선물입니다. 최근 금이 선물로 높은 인기를 누리며
작은 중량의 금 제품들이 많이 등장했죠. 기존 골드바의 10분의 1 크기로 제작되는 미니 골드바가 대표적입니다.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수천만 원의 골드바를 이제 누구나 소유할 수 있죠. 또 금 세공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순도가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현금처럼 쓸 수도 있죠. 더 이상 보석은 보기 좋은 액세서리의 역할만을 하지 않습니다. 미니 골드바와 얇은 골드 카드의 등장은 금을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변화시켰죠.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때 금은 더 사랑받습니다. 국적을 초월해 변치 않는 가치, 이 불멸의 아름다움이 현대인이 보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런 미니 금 제품의 등장은 시대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중량대 골드바가 등장한 계기는 그 금값이 상당히 높았을 때 그 낮은 중량대의 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 소비 형태에 맞춰서 그다음에 금값이 상승했던 어떤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저중량대 골드바 상품을 개발했던 게 낮은 중량대 골드바가 이제 나타나게 된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충족시키는 게 투자도 하면서 선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비용까지 싼, 그게 이제 골드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석이 조금 다르게 쓰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진귀한 보석. 이런 보석의 심리성은 예술적 영감의 바탕이 되죠. 이 그림 속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을 내기 위해 라피스 라즈리라는 보석이 안료로 사용된 거죠. 이 귀한 청색은 화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화학 안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시대, 예술가들은 물감의 재료를 자연 속에서 채취할 수밖에 없었고 천연 보석을 곱게 빻아 미술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썼습니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클림트나 팝 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 역시 보석들을 사용해 작품을 아름답게 꾸민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석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정선의 유명한 작품인 금강전도. 이 아름다운 풍경이 보석을 만나면 이렇게 변신합니다. 밑그림 위에 수놓아진 수십만 개의 크리스털이 관객의 시선을 압도하죠. 눈을 뗄 수 없게 반짝이는 크리스털 산수화. 전통 회화를 재해석하는 동시에 현대의 도시적이고 화려한 소비 문화의 성격을 크리스털이라는 재료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감을 대신해 보석으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 여기 그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는 작가를 소개합니다. 크리스털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 김종숙 작가. 그녀의 작품 세계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조용한 작업실. 신작을 만들고 있는 김종숙 작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로지 그녀의 손끝에서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작품들. 조금 느리지만 시간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겸재가 금강전도를 굉장히 여러 스타일로 그렸으면 이 그림은 부감시 금강전도가 아닌 조금 색다른 느낌의 금강전도이긴 한데 전혀 색다른 미감에 이렇게 붉은색의 금강전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화해서 좀 현대적인 미감을 조성을 해서 한국성을 띠긴 하는데 그게 지금 21세기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그런 이미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현 시대와 호흡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김종숙 작가. 회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재료로 현대의 크리스탈을 선택했습니다. 산수화의 아름다움을 담다 보니 유독 대형 작품이 많은데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몇 개월에서 1년까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회화 작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오롯이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없을까? 회화라는 작업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빛이 나는 그림, 보석에 빛이 나는 그림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됐고 저희 그 삼촌께서 나전 공방을 하셨어요. 나전 장문 공방을. 그래서 그 산수화라든지 이게 동양적인 어떤 그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영롱한 일종의 보석처럼 보이는 자기 장롱을 완성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랬던 느낌들이 회화에 덧입혀지게 되면 다른 작가들과는 차별화되는 작업 세계를 펼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 10여 년 동안 제작한 작품만 50여 점이 넘습니다. 작품 하나에 사용되는 크리스탈은 약 20만 개. 그 엄청난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양의 고전 산수화를 오마주한 그녀의 작품. 그녀는 원하는 작품을 선택해 자신만의 색깔을 입힙니다. 효과를 또 많이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화풍으로 작업한 밑그림에 크리스탈을 선택적으로 붙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장 잘 아는 금강전도 이건 완성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판화 기법, 즉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점이죠. 앤디 워홀이 즐겨 사용한 기법으로 유명한 실크 스크린. 6개로 나눈 거대한 산수화를 실크 스크린을 통해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캔버스를 눕힌 상태에서 실크 스크린 찍을 실크 스크린 판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나서 지금 이 캔버스에 이제 그림이 찍힐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감을 뿌리고 나서 이제 물감을 놓고 나서 이처럼 실크 스크린 이 스퀴즈로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밀어서 밀게 되고 나면 이 판을 떼어내면 여기에 그림이 그대로 찍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핀셋을 이용해 정교하게 크리스탈을 붙이면 아름다운 크리스탈 산수화가 탄생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서울의 한 검찰청에 설치한 대형 작품. 수십만 개의 크리스탈을 일일이 손으로 붙여 풍경을 재창조해냈습니다. 마치 빛을 뿌려놓은 듯 신비로운 작품. 대중들은 그녀의 작품을 어떻게 느낄까요? 새롭다. 일단은 새롭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물론 이 크리스탈 재료가 요새 미술 재료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건 아니에요. 새로운 건 아닌데 물감이 보여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석이 다채로운 각도에 의해서 빛의 효과를 내면서 물감에 그려진 물감 색이랑 이 보석의 색깔이 막 어우러지면서 되게 신기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림에 그 보석이 들어가면서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보는 효과 말고 사람이 이렇게 동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그 빛이 보여지는 효과가 그때그때마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각도나 또 사람의 동선에 따라서 그림이 다 다른 그림처럼 보여져요. 한 그림 안에서도. 잠시 그녀의 크리스털 작품들을 감상해 볼까요? 올해에도 활발한 작업 활동을 이어갈 김종숙 작가. 그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석 그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착하는 것보다 벽에 놨을 때 여러 가지 효과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즐기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림이 그 경계를 허문다고 할까요? 쉽게 침투할 수 있지 않나 일반 사람들의 삶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해서 조금 저도 즐기고 일반인들도 즐기는 방향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크리스털을 통해 고전 예술 작품을 도시적이고 화려한 감각으로 표현해낸 김종숙 작가. 경제와 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현대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근한 존재가 된 보석.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술과 과학을 한 몸에 품은 보석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위치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컬러 렌즈. 빛을 쪼이면 지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 한 보석에서 탄생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 주인공은 영롱한 빛깔을 나타내는 보석 오팔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오팔은 예로부터 과학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팔의 결정 구조를 응용한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김신현 교수 연구팀. 그들이 오팔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오팔을 일컬어 기적이며 보석의 여왕이라 말했습니다. 여러 빛깔을 내뿜는 오팔은 수수께끼 그 자체죠. 내부에서 색이 둥둥 떠다니는 색의 유희는 오직 오팔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오팔 내부엔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유리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김신현 교수 연구팀은 이 독특한 구조를 이용해 여러 파장의 아름다운 색깔을 연구합니다. 색소가 빛을 반사해 색을 드러내는 화학색과는 그 원리가 다르죠. 구조의 배열에 의해 색이 결정되는 구조색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다채로운 색을 내는 공작새나 나비의 날개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카멜레온이 자유자재로 색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오팔과 같은 구조색을 지녔기 때문이죠. 오팔은 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리는 색깔이 없고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팔이 색깔을 낼 수 있는 건 오팔 내부에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유리 나노 구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있는 빛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유리 나노 구슬이 격자 구조를 이루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이 보강 간섭을 통해 물리적인 간섭을 통해 반사됨으로써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색깔은 화학 색소와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내게 되는 거죠. 이에 지난 2014년 연구진은 오팔의 구조를 모방, 인위적으로 유리 입자 패턴을 제조하는 데 성공. 이에 지난 2014년
연구진은 오팔의 구조를 모방, 인위적으로 유리 입자 패턴을 제조하는 데 성공. 이 기술을 활용, 화폐의 위조 방지 기술에 응용했고 오팔의 다채로운 색채를 컬러 렌즈에 도입했죠. 이는 화학색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좀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사실은 오팔 보석을 만들려는 시도는 전 세계 과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용매를 증발시킴으로써 입자를 농축시키고 그에 따라서 입자들이 자발적인 결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은 오팔 보석과 동일한 구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공정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구조체로 만들기는 한계가 있고요. 오팔 보석과 동일한 나노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유리 입자가 분산된 액체 형태의 매질을 증발시켜 스스로 구조화시키는 것. 이 방법의 문제는 입자의 구조 배열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액체를 고체로 만들 수 있다면? 연구진은 이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제작 방법을 착안해냈죠. 액체 상태의 매질을 고체 상태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입자의 반발력. 전자를 띤 입자는 서로를 멀리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 유리 입자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자외선 광선을 조사하면 고체 형태로 굳힐 수 있는 겁니다. 이 발견으로 연구진은 원하는 모양의 오팔 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이 바뀌는 위조 지폐 방지 기술과 컬러 렌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반발력을 갖는다고 입자들이 왜 결정화가 될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쉽게 생각한다면 이른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아마 문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개개인은 자기 주변에 자유로운 공간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나 자신의 공간을 갖기 위해서 조금씩 문 쪽에서 이 객실 안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는 물론 사람들의 위치가 결정 구조를 가지진 않지만 그러한 사람 간의 반발력이 더 세지게 되면 더 큰 볼륨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적화된 결정 구조까지 배열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상용화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이번에 개발된 광결정 미세 패턴을 활용해 차세대 반사형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연구진의 최종 목표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오팔 광결정 구조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구현한다면 벽지라던가 보통의 일반적인 사물에도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 구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먼 미래를 내다보고는 이 반사형 디스플레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현대의 보석.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세계사까지 바꿨던 보석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새로운 가치를 입고 인간을 풍족하게 하는 도구로 재탄생한 보석. 생활, 문화, 과학, 그리고 경제에 이르기까지 보석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렇다면 먼 미래의 보석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인간을 유혹하는 보석, 그 불변의 아름다움은 계속됩니다.